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핫스팟. 오늘은 제가 대신 진행을 맡았습니다. 오늘은 제 70회 현충일입니다. 전쟁과 희생을 기억하는 날인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현충일 추념식은 이념 갈등, 전쟁, 핵미사일, 북한 조롱만이 가득했죠. 드디어 오늘 제대로 된 현충일 추념식을 맞이하는데요. 그래서 추념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오셨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왜 이러신겨? 오마이의 현인이 오셨기 때문에 오마이의 현인 예. 김종대 전 뜨거운 의원님이십니다. 환영 감사합니다. 아니 선거가 끝나고 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온몸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조금 하느라고 사전 투표도 못했다가 네. 이제 본 투표 때 가까스로 나와가지고 했죠. 대선 토론회에 네. 같이 이렇게 네. 활동하신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TV 토론 팀장이니까 건영국 후보에 모든 걸 빌드업 해야 되는데 네. 갔더니 찢어지게 가난한겨. 그래가지고 첫날 가가지고 상근자가 몇 안 보여. 그러는데 후보자 왜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이 오잖아요. 네. 경호팀이. 네. 밥 먹으러 갈 때 보니까 경찰 숫자가 더 많아. 아니 이런 집이야. 그러는데 원내 정당일 때만 하더라도 정책위가 있고 다 그 홍보팀이 있고 해서 네. TV 토론 팀장은 이 전체 방향만 잡아주면 됐거든요. 네. 그리고 회의 같이 해주고 갔더니 정책 메시지 뭔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더라고.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아니 뭐 혼자는 아닌데 예. 그 옛날에 왕년의 의용군을 모집해가지고 네. 60대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밤새고 그랬는데 눈앞이 허옇더라고 처음에는. 아니 그래도 이 그 TV 토론을 통해서 권영국 후보님이 얼마나 부각됐습니까? 그거 만들어내느라고 내가 개고생했는데 또 이런 TV 토론의 큰 판에 나오신 분도 아닌 무명 인사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정신이 맑고 순수해요. 이거 하나 믿고 한번 가보자. 그리고 학습 능력이 좋거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 그 이걸 어떻게 구도를 사자 토론을 잡아야 되나 해가지고 처음에 극우 깡패와 진보 신사의 대결 구도로 한번 프레임을 설정해보자. 이래가지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서 갔어. 네. 근데 1차 토론을 했거든. 네. 근데 김문수가 너무 착하게 나오는 거야. 그렇죠. 문수 보살. 그래가지고 이 프레임이 안 맞아. 이래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토론회를 보니까 네. 김문수 후보가 토론을 하는데 네.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어. 약간 비디오 테이프가 이렇게 좀 망가져가지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박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늘어진 테이프. 좀 괴이했어요. 그래서 1차가 이게 안 맞아가지고 네. 1차는 무조건 돌직구를 날린다로 했거든요. 네. 근데 얻어 맞으면서 가만히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조금 프레임이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 2차, 3차부터는 이거를 이제 체인지업, 느린 변화구로 조금 바꾸고, 네. 그 다음에 방향을 이준석 쪽으로도 약간 좀 안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전략을 바꿨지 또. 그때 이제 그 1차 토론에 레드카드, 2차 토론에 백성민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장치를 마련을 했죠. 그 화장실에서 제가 매직으로 써드렸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 네. 그 가장 이번 대선에서 화제가 됐던 게 3차 3차 토론에서 토론, 네. 이준석의 정말 그 과학적 막말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을 하면은 압도적 더러운 기분을 느낍니다. 아니 그때 솔직히 그 토론회장과 권영국 후보 측, 권영국 후보 어떠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내가 3번을 다 스튜디오를 가봤잖아요. 네. 그랬는데 1차 토론 끝나고 내가 방송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준석은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다. 분명히 사고 친다. 근데 그 얘기를 한 기억이 나 지금. 오바를 좀 하는. 방송에서. 그리고 얼굴도 이게- 처음에 시뻘겋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끝나고가 더 그 후보의 민낯이 보이거든요. 그랬는데 백도를 한 30분 했어요. 이준석이야. 다른 후보 5분도 안 걸렸어. 그렇죠. 소감 얘기하고 가는데 이 흥분을 못 감추고 그다음에 토론 다음 날 계속 키보드 워리어가 되는 거예요. 전날에 연장전을 계속 하는데
이걸 이 긴장감과 이거를 가누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옛날 진보정당에서 이런 TV 토론을 많이 가봤단 말이에요. 저는 폭주족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 온다. 이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내가 저 이준석에 여기는 무언가 통쾌한 말펀치 하나로 상대방을 어떻게든 때려 눕히는 카타르시스를 지지자들한테 보여줘서 조회수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꽉 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토론에서 밟아야 된다. 한 방.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여태까지 커왔어요. 모든 방송 토론에서 상대방을 때려 눕히는 그것이 조회수를 올린다. 이게 거의 여긴 신앙이야. 그런데 이 결정적인 큰 판에서는 이럴 때 절제력과 책임 있는 품격으로서 여기는 아울러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예전에 가졌던 저 승부욕, 욕심 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 토론 때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약간 일탈된 형태의 그걸 봤는데 저거는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불안감으로 표출이 된다 했는데 그게 고조되다 3차 토론에서 빵 터진 거예요. 빵 터진 거죠. 그랬는데 본인은 문제점을 모르는 거죠. 이게 하고도. 그리고 그날도 백불이 또 길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옛날에는 1차 토론 때는 SBS에서 마이크를 하나를 놔두고 기자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후보들이 나오는 순서대로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였어. 그렇죠. 근데 벌써부터 이준석이 이거 길어지는 걸 아니까 이 마이크를 짜게서 네 하고 싶은 말 다 떠들어. 다른 후보가 안 기다려도 되게 바꿔놨더라고. 안 거야 벌써. 그런데 뭐까지 질문 받고 해도 KBS나 MBC에서 할 때는 길어야 10분 15분이었어요 한 후보당. 근데 또 내가 보니까 그게 또 시작이 되는 거야 이준석은. 그래서 저 보니까 이런 어떤 긴장이라든가 큰 판을 아직 감당할 만한 도량이 아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튜디오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좀 방송국 사회자 이런 어떤 그 주최 측에서 조금 왜 개입을 안 했나? 아니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런 말을 방송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는데 워낙 부지불식간에 벌어진 일인데다가 기계적 중립만을 하는 선관위 토론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방송사가 구성한 TV 토론이 이번에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2017년, 22년 이때 되면 한 6, 7건을 했거든. 방송 토론을. 그러면 선관위 토론은 3번이고 나머지는 다 방송사가 하기 때문에 기획도 다양하고 사회자의 기량이 돋보이는 게 많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보니까 그런 토론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다가 시청률이 그 공중파 종편 합쳐가지고 19%예요. 그런데 2017년에 30%였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서로 다 끝내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자도 얼마 전에 MBC에서 다른 프로에서 만나는데 자기도 욕 많이 먹었다 그랬는데 그렇죠. 개입할 방법이 없었다 이거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이다. 근데 그런 좀 이상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권영국 후보가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건 말려들 수가 없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금 캠프 분위기는 어땠나?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니 누구도 예상 못한 초현실적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은 그냥 감전된 느낌이었어. 그렇죠. 딱 정지됐었죠. 생각이 마비되더라고. 맞아, 저도 그랬어요. 저게 뭔가. 뭐지? 이렇게 해서 감전됐을 때 느낌. 그 느낌이었다니까. 아니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을 TV에서 보니까 저도 저게 뭐지? 옛날에 MBC 음악 캠프에서 인디 밴드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옷을 다 벗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이렇게 화장을 한 무희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작업복을 쭉 내리더라고요. 근데 두 명이서 전라로 막 춤을 추는데 제가 음악 캠프를 집에서 보는데 한 3분간 그냥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이렇게 보다가 카메라가 이제 우리 방청객들을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방청객에 있는 그 여고생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나? 그리고 한 3, 4분 있다 다 울더라고요. 너무 정신적인 충격. 저는 그때 감정을 지난 대선 3차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말하는 거 보고 느꼈어. 그냥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나도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 이준석 후보를 통해서 우리가 참 고통스럽고 불편한 건 뭐냐면은 이 정치에 있어가지고 절제와 책임이라는 그렇죠. 이 품격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그동안에 또 방송의 폐해기도 한데 각종 유튜브나 그렇죠. 이런 데서 이제 그 조회수 경쟁을 했고 이런 데서 그 젊은 남성들을 갖다가 꼬드겨 가지고 선동하면서 하나의 어떤 포퓰리스트로서의 어떤 그 정치 경로를 겪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어떤 자기의 그 절제와 품격 이걸 통해 가지고 설득하는 어떤 그 정치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와서 웃고 떠들고 막 놀지만 또 어떤 그게 자리에 따라서는 다 조정이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토론 보면서 폭주적인가? 그러니까 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게 폭주적이 아니라 정말 일탈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방송의 규범, 사회의 규범 이런 걸 뛰어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난장판을 짓는 듯한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질서를 다 파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물론 이제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새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혁신적인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중이 다른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건 다르죠. 아니 우리가 영화에 담배 피는 장면이나 칼 든 장면은 다 이렇게 그렇죠. 모자이크 처리해서 안 보여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방 범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불편함을 있을 수 있고 해서 다 가려준다고. 그게 다 공중의 어떤 공간에서는 이건 공론이란 말이에요. 공중의 장이잖아요. 여기서 저기 소리 벅벅 지르고 노상방뇨하고 칼 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아쉬웠던 것은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2017년 대선 경선 그리고 이제 2018년 경기도지사 출마 이때도 다 실무진으로 뛰었거든요. 그때 이재명 후보는 어땠냐면 대선 경선 때는 본인이 이제 2, 3등 후보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대선 경선에 임하는 자세가 내가 질 때 지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내가 추진하는 정책 한마디라도 1초라도 하고 가겠다. 그렇지.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인민 대중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신념에 대해서 10초라도 얘기하겠다. 그런 정신이 있었는데 아니 이번에 이준석 후보 보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니 우선 보세요. 나는 이게 얼마나 부실 정치인이냐면 모든 팩트 체크 논쟁에서 전패했습니다. 네. 차등임금제, 외국인 노동 차등제, 그다음에 대통령제에서 국회 해상권 논쟁. 그러니까요. 아니 팩트 논쟁 하면 하는 족족 다져. 그런데도 이런 거는 어려운 말은 또 잘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가 준비해 나갔던 대사는 그거였어요. 장학 퀴즈 하러 왔냐? 여기가 퀴즈 경연장이냐? 근데 후보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꼭 지식 자랑하러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꿨어요. 품격 있게. 근데 나 같으면 장학 퀴즈 하러 나왔냐? 이랬을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관계도 안 맞고 이게 공약집을 보고 내가 학을 뗀 거야. 노인 공약 없어, 기후 공약 없어, 대학생 공약 없어, 전부 빈칸이야. 그런데다가 듣도 보도 못한 차등임금제, 외국에서 폭삭망에 쏘다 한 정책, 이런 것이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대선 후보의 공약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건 절대 그렇게 갈 수도 없다. 그래가지고 2차, 3차 때 이거 혼 좀 내줘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지. 그래가지고 우선 여러 가지 또 희망복무제나 엉터리가 많아가지고 다 떠들 시간은 없고. 네. 그래서 그건 다 빠졌는데 대표적인 것만 해가지고 뭔 계엄을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이 있었다면 윤석열이 계엄 선포 안 했을 거다. 참 진짜 어디서 공부를 하신겨? 그리고 이런 것도 팩트에서 다 무너지지만은. 네.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 잘한다는 이준석이가 그 인공지능의 퍼플렉서티 같은 거 파워 검색을 돌려보면은 네. 1분 안에
체크가 다 되는 걸 틀린다. 네. 그래서 뭘 인공지능을 갖고 하냐? 내 알아. 걔는 그거 저 인공지능 갖고 삼행시 저주로. 김종대 갖고 저주더라고. 김이설인 창문에 종소리가 들린다. 뭐 이래놓고 어디 방송국에서만 하는데 의원님 이거 한번 보시죠. 그래가지고 저 유료 가입해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인공지능을 파워 검색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 삼행시 잘 짓는다 이거지. 예. 너무 재밌습니다. 후보님 이번에 권영국 후보님의 득표율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보니까 후원금이 2030 여성 계층으로부터 하루 만에 36,100건 13억을 걷어들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대부분 사연이 뭐 표를 못 줘 미안하다는 일종의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지는 하나 표는 줄 수 없었던. 그렇죠. 그 마음인데, 그런데 그 입금자명이 이런 게 있어요. 예, 상당히 많은데 건설 노동자 또는 뭐 성폭력 피해 생존자 40대 또 20대 나는 어떤 그 저기 뭐냐. 저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20대 여성 이런 예금주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됐구나. 네. 물론 이번 득표율은 사실은 실망스럽습니다. 최소 3%는 넘겨야 다음을 또 이 TV 토론을 기약할 수가 있는데 그 점이 조금 뭐 목표 달성이 안 됐는데 대신 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가 표를 못 줘서 또 이제 저기 너무 좀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연대 회의의 그 선거 자금을 이제 메우는데 쓰게 돼가지고 다행히 빚은 안 지게 됐어요. 살림살이가 확 낮은 건 아닌 뭐. 이 돈은 예를 들면 정의당에 빚이 많잖아요. 그런데 못 써. 이거는 선거 용도로만 쓰게 돼 있는 후원금이니까 아쉽네요. 여기서 다 써야 돼, 끝내야 돼 그냥. 아쉽네요. 그러면은 여전히 그 살인적인 빚더미는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건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당원들한테 호소하고 뭐 입당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요런 데서 어떤 표와 돈 못지않게 뭐 우리가 항상 이번 대선의 의미를 뒀던 거는 언제부턴가 표 계산은 하지 말자. 이거는 저기 이번 대선이 이제 민주당이 중도 우파 보수 실용주의를 외치면서 자칫하면은 그 이번에 내란 때 투쟁을 했던 광장이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처했던 거였다. 아시다시피 광장의 맨 앞줄은 주로 여성들이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뒷줄은 주로 노동단체들이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오랜만에 소수자들이 기죽어 살다가 광장에서 한껏 가슴 펴고 우리 얘기를 해본 오랜만에 열린 해방의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2017, 16년 탄핵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항상 이렇게 광장에서의 어떤 숨죽여 있던 시민들이 막 그 열정의 에너지가 솟구쳐 와도 막상 선거 때가 되면 이분들이 안 보이고 이제는 저 또 어떤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의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장 세력은 항상 그게 상실감인 거예요. 막상 큰 저기 선거가 열리면 우리는 사라진다. 그런데 이제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소외되는 이번에 민주항쟁의 주체들을 다시 공론장으로 불러서 호병을 해주고 초청을 해줌으로써 그분들한테 그 마음을 아파하는 마음들을 일단은 만들어져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가 그 사람한테 들릴까? 또 뭐 사실은 일용직 노동자다, 또 뭐 말은 자영업자라 그러지만 화물 노동자 같이 사실상 고용된 사람들이라든가. 또 비정규직이라든가 여러 이런 어떤 그 한 1,300만 되는 권리방 노동자들은 이런 TV 토론 볼 시간도 없어요. 특수 고용 노동자. 예. 그 볼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쓸 때 저도 참 그 메시지를 많이 고민했는데 쿠팡에서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한 청년 노동자가 씻기도 전에 다시 배달앱을 키는 그 청년에게 우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마한 거는 권영국 저는 이런 말 그 청년에게 말을 걸고 싶다. 그리고 어깨에 손을 얹고 당신 삶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출마한 거고 내 말이 들렸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회에 그래도 서민이고 땀 흘려 일하면서도 땀의 대가가 좀 제대로 나한테 전달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목소리를 들려준다. 말을 건다. 이런 걸로써 우리 대선 목표는 다 충족이 된 거다. 이번에 너무 선전하셨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더 이상 여론조사를 안 봤어요. 그건 이제 내란 세력은 거의 응징이 됐다고 보고 해서 이제는 남아 있는 거는 오히려 이런 내란 계엄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자들이 그분들이 공론장으로 호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우리 정치하는 이유이자 목적이자 사명이다. 이렇게 된 거죠. 저도 경기도에서 근무를 할 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그다음에 비정규직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분들의 좀 실상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참혹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뭐 한 40년 넘게 살면서 그런 노동에 처해 있는 분들의 환경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행정을 하면서 그 접하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딴 세상에 사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분들 중에 이제 제대로 주거 시설에 거주를 못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같은데 주무시다가 그렇죠. 사고가 났죠.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추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있었어요. 그 큰 문제가 됐었죠. 예,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택배 뭐 이 배달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교통 위험률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많은 돈을 벌어도 정말 다치거나 또 생명을 잃거나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노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나 배려 이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매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1차 토론 끝날 때 김문수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안법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날 SPC에서 바로 거기서 여러 사람이 죽어나갔던 데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차 토론 때 이번에도 또 중대재해법은 악법이다 또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또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김용균 씨가 6년 전에 사망할 때는 하청이었는데 이번엔 재하청 그 업체에서 사망했더라고요.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은 그냥 그거 계속 그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아사가도 비용적으로 저렴하면 과감하게 그렇게 쓰는 게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는 구조적인 문제 이걸 얘기한 건데 그런데 개선은커녕 이번에 하청이 아니라 재하청에서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원청 정규직의 산업재해는 거의 없어요. 이제 거의 다 잡혔어요. 노조가 주로 있는 어디서 거죠. 터지냐? 하청 기업이나 비정규직에서 터지는 거지. 그쪽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힘들고 더러운 일은 다 외주져 버리고 이렇게 비정규직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위험한 일은 가장 힘없고 가장 그 대가를 못 받는 그런 어떤 노동자들이 감당하는 이런. 그래서 저는 지난번 대선 때도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가 가장 먼저 한 첫 일정이 뭐였냐면 모 학교에 청소 노동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코로나 시국에 뭐 택배나 배달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대학교도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게 아니라 주로 많이 배달을 해 먹더라고요. 그렇죠. 그러거나 도시락을 시켜 먹든지 그러다 보니까 청소 범위와 청소 그 쓰레기 그래, 양이 엄청나지. 3배, 4배로 늘어나는데
인원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2년 3년을 보내다가 예. 청소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셨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그 있었죠. 현장을 가셔서 그것을 청취를 하고 어. 이제 소통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셨는데 제가 참 이제 그분들이 막 간담회를 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본인들이 그 매니저와 간담회를 하는데 정장을 입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안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매니저들이 이제 청소하는 사람이 땀 흘리고 오고 그러면 그렇지.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렇지. 이분들한테 이제 정장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 다 씻고 그렇지. 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그건 또 어떻게 보면은 근무 시간에 포함도 안 되고 그 옷을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서울대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취임 선서를 할 때 국회 근무하시던 청소 노동자들, 방호관들, 경호관들에게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런 것들은 참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데, 근데 이런 걸 한번 좀 철학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계엄이 선포되고 내란이 일어났느냐? 사실은 그 우리 사회에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렇죠. 굉장히 이러면서 공동체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양극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특히 청년층 중심으로 상실감에 젖고 분노한 세대들이 탄생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극우 전체주의가 뿌리 내리는 토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불만을 어디다가 쏟아볼 수 있는 희생양을 찾았는데 그게 중국, 그 밑에 북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그에 동조하는 세력이다. 쟤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서사를 구성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세상의 질서는 원래 이런 건 줄 아는데 어디 외부에 만만한 적이 출현하니까 사람들의 이 감정이 그리로 배설이 되기 시작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극우 어떤 전체주의의 어떤 흐름이 하나의 어떤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 위에 계엄을 얹은 거란 말이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뭐 이준석 현상도 저는 그렇게 보는데 20대 남자들을 꼬드겨가지고 이제 선동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쎄쎄 발언을 공격하고 반중 혐오 사상을 이야기했다. 네. 뭔가 이렇게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또 여성에 대한 혐오를 퍼뜨린다. 이런 건 뭐냐면 만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돈과 권력을 잡은 자들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싸울 자신이 없으니까 맨 만만한 상대만 골라. 그게 여성, 장애인, 소수자, 중국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사냥을 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분노에 꽉 차 있는 분노 세대에게는 재미도 있고 카타르시스도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치의 어떤 그 출발이자 토양이라는 건데 그건 아니, 권영국 절대 후보 하지 말아야 말대로는 될 정치 아닌가요? 그게 권영국 후보의 말대로 40대 윤석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 어디서 정치에 나쁜 것만 배워왔냐. 그렇죠. 아주 정확한 이게 모습이죠. 대선 후보 토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비 지식에다가 이런 음모론을 어떤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버린 겨.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내란의 언어라는 거죠. 윤석열이가 했던 내란의 언어인데 실제로 작년 12월 16일 날 윤석열 담화가 발표될 때 네. 중국의 그 선거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주권 침탈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자. 이거는 이제 중국을 지칭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공산 전체주의, 종북 세력, 파렴치한 반국가주의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선 후보 토론에서 특히 이준석 거기다 김문수가 가세한 게 어떤 김문수는 선관위가 뭐 해명을 해야 된다 하면서 부정선거 음모 제기론을 감쌌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준석은 또 중국의 뭐 대만의 협에서 전쟁 나면 누구 편 들 거냐 이런 식의 어떤 접근 그러면서 쎄쎄 얘기한 거고 그런데 이 언어 자체가 작년 12월 16일에 윤석열의 언어고 그 내란의 언어를 대선장으로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같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40대 윤석열이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원래는 더 심한 표현도 준비해 갔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회의 경종을 울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3차 토론에서의 그 성혐오 발언이 네. 30대가 이준석을 찍는다는 망설이게 한 거예요. 원래 이준석의 놀이터는 203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성혐오 발언이 30대에서는 조금 헷갈리게 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했죠. 이러면서 거기서 표가 빠졌어요. 그 30대 남성이. 네. 그래서 10%가 안 된 겁니다. 대략 한 3, 4% 빠졌다 그랬는데 그게 깜깜이 선거 전에 여론조사하고 실제 득표율의 차이입니다. 그게 정확히 3, 4%예요.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정치 생명의 싹을 잘랐다. 이래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이준석은 그 당대표에서 잘려가지고 대구 김광석 거리에서 절절하게 외치던 그 이준석이 아니에요. 그때는 피해자 서사가 가능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의 이준석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라는 그 깃발을 잃어버린 2030에 내가 윤석열 대신 가서 깃발이 돼주는 말하자면 극우 정치인으로 가기 시작을 한 거고 여기서 못 빠져나와. 왜냐? 그거 커뮤니티가 계속 떠받들고 있어요. 그렇죠. 펜코의 수장이기 때문에. 네. 이래가지고 여기서 가두리 양식장처럼 갇혀버리는 건데. 그래서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도 참 책임이 있는 게 지금 말이죠. 이건 이준석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계엄도 윤석열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는 거대한 불평등과 계층 간의 불신, 반목, 그다음에 신뢰가 사라지면서 적대와 혐오가 일단은 싹트기 시작했고 이거를 잡지 못한 게 윤석열과 계엄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준석 한 명이 그 뭐 정치 생명이 꺼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런 어떤 그 청년들이 그런 분노의 마음이 왜 생겼는가 뿌리를 보고 말을 걸어주고 그래서 분노의 길이 아니라 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참여하고 말을 걸어주는 이게 없어지면 이준석 현상은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 의식을 봐야지 특정인 한 명만을 보고 쟤만 없어지면 해결된다. 이거 위험한 사고 방식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제 최근에 또 안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 현안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그 반응들 그 이상하게 나왔죠. 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양국 간의 통화, 양국 간의 한라인, 이 부분도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지체되다 보니까 중국, 일본 또 여러 정상과의 그 한라인도 좀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인 상황들. 지금 백악관은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선거 때 백악관에서 나온 게 한국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됐고 철통 한미 동맹은 철통 같다. 네. 이렇게 하면서 그 뒷말이 문제가 된 건데. 그렇죠. 그런데 중국의 개입과 영향에 대해서는 뭐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나 그 뭐라 말을 그랬어요. 전혀 맥락이 틀린 말을 쓰다 안 보니까 맞아. 그 뒷말이 더 지금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에 중국 배우론을 의식한 건가? 왜냐하면 트럼프가 원래 음모론자거든 부정선거에. 그래가지고 이게 통하나 싶기도 하고 아마 한미 간에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한미 양국 간에 지들끼리 동맹을 맺은 게 있다고. 네. 그래서 저 말이 상당히 비외교적인 언사입니다. 그런데 요게 전조가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이 보도가 돼요. 네, 보도됐죠. 예, 그런데 그때 우리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데 경악을 한 거거든요. 항상 펜타곤 말을 받아 적는 매체가 거기라고. 그리고 이 이튿날 뭐 다 한미 양국이 부인은 했지만은 그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은근히 부추기면서 미국의 보수 담론을 퍼뜨리고 이재명은 일종의 어떤 그 친중주의자다. 요걸 갖다가 퍼뜨리는 세력들이 이제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선거 출구 조사가 나오니까 미국에서 나온 기사가 이것도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저기 이재명 당선자가 친중 인사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국익과 실용 중심의 외교를 한다는 걸 친중으로 몰아치는 거죠. 그리고 더 확실한 전조는 5월 31일 날 그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그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안보 대화에서 30분을 연설하는데 이때 놀라운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네. 그러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의 동맹국들한테 방위비 높여라, 미국 무기 많이 사라, 대중국 견제에 동참해라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퍼부면서 자기도 좀 멋쩍었는지 씩씩 웃다가 거친 사랑도 사랑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거친 사랑을 하는데 그러는데 그것도 사랑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과학적인 사랑인가요? 내가 듣고 있다. 저거 이준석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들려줄 말이 있다 이 자식아. 저기 김광석 그 노래 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노래 좀 들어봐라 이 자식아. 내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갚아줬지. 오늘 경향 칼럼에 그렇게 냈어. 너무 아픈 동맹은 동맹이 아니었음을 이런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아주 날강도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세게 달아보겠다 이 한국의 신생 정부를. 이랬는데 요건 옛날에 2000년대에 그 조지 W 부시, 조지 부시 그 조지고 부시는 것만 할 줄 아나 새끼야. 네. 노무현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달았어. 네. 그래가지고 1년 내 주한미군 감축, 북핵 문제, 이라크 파병으로 대통령이 밤잠을 못 잤어. 노 대통령이. 그랬는데 그때 미국의 일방주의가 지금 트럼프의 일방주의로 되돌아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이건 오늘 칼럼을 작심하고 써야겠다.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그때 한국보다 지금 한국은 더 커졌고. 그럼요. 그때 미국보다 지금 미국은 더 작아졌어. 작아졌죠. 이 차이를 명심해. 너무 아픈 동맹은 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해가지고 김광석 노래로 끝을 맺었어. 어때? 아 좋고요. 그래? 저는 좀 어느 부분에 주목하냐면요. 미군이 지금 주한 미군으로 있는 게 2만 명 좀 넘는 거잖아요. 28,500. 2만 8천 명 되잖아요. 사실은 그 전력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 줄어들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없지. 영향력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의 주한미국하고 지금의 주한미국은 정말 지금은 그냥 신용만 하고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죠. 여기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성장군이거든. 미 육군 사성장군이거든. 네. 근데 전생에 미 육군 사성장군이 지휘하는 전투사령부에 네. 아파치 헬기 대대가 없는 부대가 없거든. 여기는 없어. 아파치 헬기 부대가. 아니 주한미군에 아파치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저 뭐 이라크다 뭐다 하고 슬금슬금 빠져나가 가지고 다 빠져나갔나요? 지금? 지금 별게 없어. 아. 그다음에 미 7공군이 있어요. 오산에. 근데 그건 인도 태평양사에 직접 지휘를 받아요. 그러니까 와서 사성장군 해보니까 개털인겨. 그렇죠. 별게 없어. 그다음에 그 전방에 여단 그 포병 여단 같은 거 동두천에도 있고 뭐하는데 다 평택으로 옮기거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주둔을 하는데 우리가 1조 5천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주는데 이거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은 네. 한 사람당 5,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런 거죠. 거기에다가 추가로 그 호화로운 기지, 이거 전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넓은 기지거든요. 기지 사용료도 안 내잖아요. 안 내지. 10조 원 들여서 저중 기지에 뭘 우리가 스위트룸 다 만들어 줬지. 그렇죠. 그 기지에 가면 영화관, 식당, 전 세계 음식을 다 맛볼 수 있고 치과, 또 종합병원, 학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도시를 져준 거거든. 말이 기지지. 이건 거의 도시라고, 주거시설까지. 거기에 공짜로 살아요. 그런데 28,500명이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호화롭고 여건이 좋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다가 세금 면제되지, 통행료 면제되지, 수도세 면제되지. 그다음에 어디 그 작전하다가 민간인 피해 입히면 그것도 한국 정부가 대신 보상해 주지.
뭐 보면은 해먹어도 한두 푼 해먹은 게 아니요. 여기에다가 1년에 평균 미국에서 무기를 9조 5천억 원어치를 사줍니다. 그러면은 9조 5천억 원이면은 미국의 방산 노동자의 일자리를 약 한 10만 개 정도 우리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 노동자 10만 명 먹여 살려줘. 아니 먹여 살려도 보통 먹여 살린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미국 무기 수입 1위국이 한국입니다. 네. 우리만큼 많이 사준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적다고 지금의 더블로 올려달라는 거거든. 헤드세스 얘기는 우리가 국방비가 GDP 2.6%인데 5%로 올리려는 거거든. 그리고 그걸로 무기 많이 사라는 거거든. 아니 그러면 아예 그냥 보잉사, 락히드 마틴을 우리한테 주든가. 아예 이렇게 먹여 살릴 바에라면 아예 그거 사버리지. 그걸 뭘 매년 10조 원씩 써? 아니 그래서 그냥 돈 주고 그거 기업을 사버리지.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안보 관련해서 대한민국에 무슨 큰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없어. 사실은 태평양 미군 주둔은 사실은 일본에 몰려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F-35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다 거기에 주일 미군이 주력이지. 아니 뭐 주한 미군은 그 꼴랑 28,000명 가지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게 그게 좀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전력 자체가 사실 공군부터 시작해서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방산 수출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정부가 트럼프에 너무 이렇게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아니 그냥 뭉개면서 예. 옛날에 우리 노무현 때 같이 약소국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커졌는데 국격도 높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경제력도 커졌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도 많이 어려운 건 맞아. 윤석열 그 계엄 선포 이후에요. 네. 미국, 중국 양쪽의 수출이 다 줄었어요. 지금 거의 30% 줄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가 일부러 미국하고 자존심 회복을 필요해야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조금 헤쳐나가고 다시 회복하려고 이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다 와가지고 무슨 거친 사랑도 사랑이라 그러면서 갑자기 사랑 타령하면서 갑자기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해버리네. 아주 사람 환장하는 거지. 이거. 너무 라임이 좋습니다. 의원님, 그 조금 국내 정치로 가서 이제 대통령 취임식 날 역사적인 3특검 네. 내란, 김건희, 최혜병 특검이 통과됐고 그렇죠. 초유의 검사징계법도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법 통과를 정치 보복이다. 뭐 그러면서 이견을 하고 이견은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도 혼란스럽고 이 특검법 검사징계법이 통과된 후 이 가져올 파장, 정치권의 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도 네. 새로운 정부가 이런 어떤 그 이슈들 가지고 100일, 200일 이렇게 오래 끄는 건 원치 않아요. 사실 우리가 갈 길이 바빠요. 그리고 바쁘죠. 국민 통합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옛날 문재인식의 적폐청산 이런 방식은 찬성하지 않아요. 그 2년 내내 했잖아요. 2년 내내 하고 안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짧고 굵게 가길 원해요. 짧고 굵게 가야죠. 예. 그런데 이 세 개 특검에 관해서는 그 내란에 관해서는 거의 진상이 지금 밝혀진 게 없고. 그렇죠. 예. 뭔가 하면은 이게 기획그룹이 누군가, 계엄 이후의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밝혀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김건희 부분도 이거는 사실은 그 국민의힘의 여러 인사들조차도 이거는 털고 가자고 했던 거고. 한동훈이 국민 눈높이 얘기한 게 작년 총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랬던 어떤 사안이고. 그리고 최혜병 건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건 사골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외압이 너무 뻔한데 그 부분은 수사가 전혀 안 되고 그냥 박정훈 내력만 수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상화 차원에서 우리가 진상규명을 하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세 개 특검 중에 단 하나라도 네.
저 국민의힘이 자기들 정권 때 하나라도 받았으면 그렇죠. 이 정도로 가혹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이번에 가혹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국민의힘이 그 특검을 받으라고 민주당이 양보해 준 게 많거든. 많죠. 그런데 그걸 다시 원안 상복구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원안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나도 JTBC 나가서 그때 토론하던 기억이 나는데, 야, 지금 조금이라도 니들 받는 게 나중에 정권 바뀌어서 그 더 가혹해지기 전에. 그렇죠. 내도 미리 맞는 게 좋다. 털고 가는 게 낫다.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저기 김건희 이런 거는 털고 가줘야. 그럼요. 다음 선거 안 치를 거냐.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기억이 나.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거부권 다 행사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다 뭐다 그러는데, 아니 옛날에 뭐 드루킹 특검이다 뭐 대장동 특검이다 정권이 다 받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받는 게 나으니까 받은 거거든. 뭐 야당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도 했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명박도 받았고 또 저기 저기 문재인 대통령도 받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온로비 특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랬죠. 김태정 검찰총장 거. 윤석열처럼 버틴 정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고 싶어 받았냐고. 그럼요. 그게 아니라 정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치다 하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받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짧고 굵게 끝내야 돼. 왜냐? 그 원래 특검이라는 거는 주로 야당이 요구하고 정권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모양이 희한하게 된 게 여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형국이 돼버렸는데 맞습니다. 이런 거 헌정 이래 처음 있는 일. 네. 그러면 여당이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자체 검찰 경찰을 못 믿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검경 개혁으로 연결이 된다는 뜻이요. 음. 사실 여당이 이런 식의 정치적인 문제로 특검을 주장하는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당이 이걸 주장한다는 뜻은 이제 검찰도 개혁 대상이란 뜻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까, 이 사법적인 전체 판을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또 특검이 매주 브리핑을 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한 6개월간 펼쳐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뉴스가 블랙홀처럼 이제 저 특검 뉴스, 검찰 뉴스가 다 빨아들이는 거라.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많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충돌, 갈등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100일 정도 빡세게 해라. 그렇죠.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일단은 국정의 정상화 차원에서 보면은 여당이 계속 특검을 의존한다는 거는 일단은 우리 헌정 질서에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리고 그것보다는 짧고 굵게 끝내고 어떤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정상화해서 거기서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또 민생의 그렇죠.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대선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되 앞으로 협치와 통합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또 한쪽에선 정치적인 그 날카로운 대결이 있다 하더라도 한쪽에선 그걸 상쇄시키는 더 크게 세상을 품는 협치와 연합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또 균형을 맞춰야 되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앞으로 100일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사징계법 통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검찰총장만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게 해준 건데, 이것도 검찰의 어떤 그 기득권을 갖다가 이제 해체하는 작업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검찰의 이제 특수활동비부터 그동안의 그 기득권의 표상이었던 맞습니다. 이런 것들 다 건드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수사 기소가 분리되고 또 어떤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제거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죠. 검사들의 특권이 정말 어마무시한 게 이분들이 어떤 그런 각 행정부의 요직을 파견 형식으로 다 차지하고 그리고 또 해외 연수, 해외 유학 관련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가더라고요. 네. 여기에 사실은 본인이 기소하고 본인이 취직하는 그 피의자의 어떤 그룹이나 그런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그런 취업 심사에
있어서도 대단한 특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뭐 네. 전에 특수활동비 쓰는 것도 보십시오. 그냥 막 봉투를 막 뿌려. 거기에다가 저기 검사장들 그 집무실 가 보면은 무지한이 넓어. 호화찬란하더라고요. 저는 로펌인 줄 알았어요. 네. 그 어제 그 강남이나 여의도에 있는 대형 로펌 음. 그러한 고급 인테리어가 대검찰청에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산에 가서 독사한테 물렸다고 해서 그 독사가 독이 있다는 걸 탓하기는 어려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기 어떻게 하면 독사를 안 물리려고 내가 조심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검사가 독종으로 지가 어떤 권한을 발휘하겠다고 하는 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네. 오히려 저기 재판부나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권리를 높임으로써 검사의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그 거예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검찰 개혁이냐? 이거는 사법 속에서 검찰이지 사법을 떠난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 질서 자체를 네. 개혁하는 것이지 검찰만 개혁하는 것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은 몽테스키우라는 그 법철학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 권력을 견제하는 건 권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정부를 견제하려면은 입법부가 필요한 거고. 입법부를 견제하려면 사법부가 필요한 거고 네. 결국은 권력은 자체적으로 견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견제하는 건 권력밖에 없다. 그래서 상권분립 사상이 나온 건데 검찰을 견제하려면 네. 그 자체의 구조도 바꾸는 게 중요하지만 사법질서 자체가 이 검사의 어떤 독단과 전횡을 하지 않도록 그걸 또 견제해 주는 기능도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숲을 봐야지 이게 나무만 봐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랍니다. 이게. 네. 아 이제 너무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랬어요. 예,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예.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가야 되는 길은 나는 가시밭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게 이제 어떤 권력자의 주관적인 변덕에 따라 가지고 국정이 왜곡되는 걸 우리가 지난 3년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치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기 이전에 윤석열의 취임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를 같이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셔라. 네. 명확히 차이가 나요. 차이 나죠. 예. 윤석열은 카리스마에 집착하고 이념을 강조하면서 반국가 세력을 강조했죠. 이런 것들을 아니 취임사에는 그 단어가 없었어요. 자유를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가치 이념 국제연대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실용 그다음에 유연성 통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키워드가 전혀 다르다고.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하면서 정치인이 어떤 말을 할 때 이후에 그 상황이 누가 반응하고 이익을 보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두 개의 취임사를 어디 고등학교 논술교사 같은 분이 네. 비교 분석을 이렇게 좀 학생들한테 아주 유용할 것이다.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철학적 문서였다. 더불어서 저는 권영국 후보하고 TV 토론을 하면서 우리의 이 대선 참여의 어떤 그 성과를 어디서 남길 건가 했는데 대통령 취임사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이 부분의 해소에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인 게 이번 TV 토론의 또 다른 성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뭐 일단은 이 취임사에서 보여주는 밑그림을 우리가 한번 잘 음미해 볼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님 오마이의 현인 김종대 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